자,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활용인데요. 자,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선정한다. 즉 다양한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 유지 보수 등의 각 단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생성부터 소멸까지 변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였던 그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폭포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폭포수 모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이거는 분석,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이죠. 즉, 요 분석은 이제 말 그대로는 뭐예요? 자기 업무를 분석한 다음에 얘를 설계하는 거예요. 즉, 이 설계화라고 하는 거는 문서화. 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구현이 개발자로 치면은 코딩하는 거죠. 코딩이 끝나면은 먼저 이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맨 처음에 있는 거 요 분석이 발주처가 어떤 요구 사항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면 뭐예요? 이제는 그쵸? 운용자가 이거를 운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유지 보수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있는 요 계획은 뭐냐면은 대부분 다 일정 계획이에요. 일정 계획. 즉 시간 계획 있죠? 그거를 세우는 거고, 또 하나가 해당 프로젝트를 할까 말까. 즉 이게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결정 짓는 게 바로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일정 이거를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개발하고 대략 한 몇 년 정도 사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끝나면은 이제 하는 게 유지 보수 단계인데요. 이제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유지 보수 단계예요. 즉 이 분석 요쪽 요 과정은 한 6개월, 길어봤자 1개월, 한 1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유지 보수 단계는 최소 몇 년 동안 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유지 보수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분석 앞에 있는 게 계획 단계.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면은 유지 보수 단계.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찌 보면은 이 폭포수 모델이 가장 기본적인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 이 폭포수 개발 방법론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개발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통적 모델이고 또 성공 사례가 많겠죠. 당연히 사용 사례도 많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딱 이게 정확해요. 그 다음에 단계별 나와야 되는 산출물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경이 어려워요. 즉 이
발주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요구사항을 내는 게 어렵고, 개발 중간에 이거 우리 뭐 까먹은 게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막 제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막아야 돼요. 만약에 오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 요구사항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뭐 오픈은 뭐 물 건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그 요구사항의 반영이 어렵고, 얘가 다음 단계로 얘가 딱딱딱딱, 얘가 그러니까 한 단계를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자, 분석 단계가 끝나면은 설계 단계,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구현 단계, 구현이 끝나면은 테스트 단계, 이렇게 얘가 딱딱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개발해 보면은 이게 그 두부 자르듯이 이게 딱딱 이게 잘리지가 않죠. 그죠? 예, 막 구현하면서 설계가 바뀌고 막 그게 다반사기 때문에 이게 그 이론만큼 그렇게 잘 적용되지가 않더라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 폭포수 모델 말고 또 하나 나온 모델이 있는데, 자, 그거는 자,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그 프로토타입 모델은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요. 즉, 여기서 자, 프로토타입을 대충 급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고객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고객이 오케이 하면은 다음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오케이 하면은. 자, 그런데 자, 고객이 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작은 프로토타입 만들고, 즉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작은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이 조각을요, 하나의 그 프로토타입, 즉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발주처한테 보내줘 가지고 이 각각에 대한 그 허가를 받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도 자기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자, 문서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화면, 즉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개발 방법론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 반영이 돼요. 즉 변경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그 프로토타입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이에요. 자, 하다 보니까 자,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의뢰자가, 즉 발주처가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도 결과물의 일부나 모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프로토타입 모형은 자, 개발자, 의뢰자 모두 공동의 참조 모델을,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서 그 결과물을 갖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자, 단점도 있는데, 자, 프로토타입은 완제품이 아니죠. 반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소프트웨어 차이가 발생하고 발주처도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완성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자, 프로토타입 보통 뭐 하루 이틀이면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언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냥 대충 화면만 돌아가도록 그냥 짜 놓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얘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또 나온 게 있는데, 바로 자, 나선형 모델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자, 이 나선형 모델에서 가장 큰 특징 또는 핵심은 뭐다? 바로 이 위험 분석 과정이 있는 거예요. 즉 이거를 계속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계획에 따른 위험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자 이제 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고객이 평가하는 거죠. 자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럼 얘가 또 돌아요. 자 다음 사이클에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 또 돌아요. 자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선형 모형이고, 나선형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위험 분석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선형 모델은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폭포수, 즉, 자, 이건 우리가 흔히들 개발 문서가 폭포수처럼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초창기에 폭포수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의 장점만을 자, 장점을 취했고 거기에 위험 분석, 요거죠.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나선 모형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반복을 해서 점진적으로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점진적 모델이라고 하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즉, 위험 분석이 자, 그거의 자, 목적이고요. 자, 이러한 나선형 모형의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해요. 왜냐? 중간에 위험 분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진적인 반복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계속 나선형처럼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죠. 자, 위험 분석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과정이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자, 유지보수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는 발생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단점은 뭐냐면은 이거죠. 이게 안 되면은, 즉 위험 분석 과정을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또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V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V 모델은 뭐냐면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야? 요거 테스트를 중점으로 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V 모델이 처음에 자 요구사항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제 요구사항을 가지고 분석, 설계, 그 다음에 자 구현을 하죠. 자, 구현하면은 테스트가 매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것을 단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게 끝났어요. 자, 내 거는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과 합쳐서 테스트하는 것을 통합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그게 끝났어요. 자, 끝나면은 이제 전체 모듈 있죠? 전체, 그러니까 입고부터 출고, 그 다음에 영업까지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태워서 하는 테스트가 바로 자, 시스템 테스트예요. 이거는 시스템 테스트는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사용할 발주처가 인수해서 그거를 한번 자기 실제 업무에 한번 태워보는 거. 즉, 인수 테스트. 자, 이렇게. 즉, 테스트가 얘가 딱딱딱딱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V 모델은 가장 큰 특징이 테스트를 중점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얘는 뭐예요? 폭포수 모델의 변형이죠. 이게 바로, 자, 요게 왼쪽에 있는 게 폭포수 모형, 오른쪽에 있는 게 테스트죠. 그래서 V 모델을 폭포수 모델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폭포수 모델이 요게 폭포수 모델이었죠. 그럼 자, V 모델은 뭐예요? 요거 테스트가 V 모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각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수행 방법과 입력 자료 및 산출물의 표현에 필요한 각종 기법과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표준화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자, 우리가 했던 뭐 폭포수, 나선형,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뭐 구조적 방법론, 또 정보공학 방법론, 그 다음에 뭐 자바와 C, 자바 그런 것처럼 객체 지향 방법론,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컴포넌트, 즉 그 하나의 모듈 단위로 개발하는 CBD 방법론. 그 다음에 자, 이 그 애자일 방법론이라 해가지고 빠른 개발 방법론, 뭐 그런 그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구조적 방법론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이 그 구조적 방법론은 말 그대로 옛날에, 즉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문서화. 즉 이게 뭐예요? 보통 이제 글로 이거를 사용자 요구사항을 글로 만드는 게 바로 문서화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문서화를 해야지 이게 변경, 추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죠?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분할과 정복 원리를 사용해서 하향식이다. 이 하향식이라는 게 탑다운이죠? 탑다운. 즉,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분할과 정복은 얘를 쪼개요.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개발에 나는 거. 이게 바로 뭐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정보공학 방법론이라 하는 것은 기업 정보, 즉, 전사적 관리, 즉, 기업 정보 중심이고, 전략 계획 수립 후에 데이터 중심으로 케이스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 도구가 뭐냐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이 있어요. 즉, 이제 지금까지는 다 프로그램을 다 개발자가 일일이 코딩을 했죠. 그런데 잘 보니까 화면이 다 유사하네? 그렇게 했죠. 상단에는 조회 버튼이 있고 그리드가 있고 하단에는 뭐 저장, 삭제 그런 그 버튼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잘하면은 개발을 자동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케이스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이콘을 콕콕 찍으면 지가 알아서 요거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거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케이스 도구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잘 안 맞아요. 자, 뭐 하여간 요런 케이스 도구, 즉 자동화 툴을 이용한 정보공학 방법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방법론과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이 있는데 이 둘 다 소스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즉 내가 짜고 있는 프로그램 소스는 이미 다른 사람이 짰겠죠? 비슷한 거를, 즉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객체와 객체 간의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성해서 문제 영역에서 여기 보면은 추상화. 이 추상화가 뭐예요? 이런 게 추상화죠. 즉, 복잡한 거를 단순화한 거. 이게 추상화예요. 그 다음에 캡슐화. 요 캡슐화는 우리 약 먹을 때 캡슐에 넣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바깥에서 안에 로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캡슐화, 정보 은폐, 상소, 다형성.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컴포넌트 기반, 모듈 기반인데 이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하는 컴포넌트 하나의 뭐 모듈, 함수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방법론이에요. 즉 얘도 뭐예요?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이 될 수가 있고, 자, 뭐 확장성이 보장되고, 자, 기존에 짰던 프로그램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성 및 품질이 향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자,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자, 얘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계속 변하더라. 자, 그러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얘를 짧은 주기로 하나 끝나면은 다음, 하나 끝나면 다음,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반복을 해서 얘를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참여하는 구성원단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개발 환경 변화는 어쩔 수가 없다.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자, 뭐 주기적으로 얘를 그 계획 같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은 자, 일정 관리 모델이 있는데 뭐 자,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당연히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우리 할 때 일정이 어떤 시점에는 어디까지 끝나야 되는지 자, 그걸 한번 계획을 세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 일정 계획이란 프로젝트 개발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자, 그게 바로 자, 일정 관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소단위 작업으로 분할하고 보통은 그냥 메뉴별로 얘를 쪼개합니다. 메뉴별로. 그 다음에 소작업의 노력을 분배해서 즉 개발자들을 그 할당시키는 거죠. 그래서 작업의 순서와 일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에는 뭐 WBS, 퍼트 CPM, 간트 차트 등이 사용된다. 이거 다 보면 다 우리가 많이 그 평소에 쓰던 것들 있죠. 네, 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네, 해가지고 요 시점, 요 보통 이 세로축이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 3월까지는 여기가 끝나야 되고, 뭐 4월까지는 뭐 이게 끝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자, 한번 그 종류를 볼게요. 자, 먼저 있는 게 자, WBS라는 게 있는데 자, 이 WBS는 자, 작업을 자,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작업 분류로는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자, 활동을 기준으로 작업을 자, 계층 구조, 즉 뭐 레벨 1, 2, 3로 나눌 수 있는 계층 구조로 분해함으로써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단위로 분할한다. 모든 작업을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이때는 그냥 메뉴로 그냥 이거를 분할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거죠.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예요.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얘를 작은 업무 단위로 얘를 쪼개는 거예요. 자, 업무 단위를 자, 쪼개요. 자,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 작업 패키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 패키지를 얘를 또 업무를 쪼개는 거예요. 이거를 쪼개고 그래서 이제 요걸 잘 보면은 요 자체가 그냥 프로젝트의 메뉴가 돼요. 그냥 메뉴별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업무가 메뉴로 그냥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은 자, 퍼트 CPM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작업의 순서예요. 작업의 순서나 이 순서나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각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과 작업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임계 경로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이제 자, 실제로 자, 프로젝트를 이제 내가 B라고 하는 지금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업무는 A 업무가 끝나야지 B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끝나야지 C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업무 순서가 A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 해야죠. 그 다음에 C 해야죠.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 내가 지금 영업이에요. 자, 영업이면은 뭐예요? 우선은 제품이 얘가 출고가 돼야죠. 출고가 돼서 이 창고에 제품이 쌓여 있어야지, 즉 재고가 있어야지 내가 영업을 하겠죠. 그 업무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자, 임계 경로라는 거 있는데 가장 긴 경로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서 이제 요게 이제 각각의 업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개발 일자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임계 경로는 뭘까요? 가장 긴 경로는, 자, 얘가 스타트예요. 근데 얘가 엔드예요. 가장 긴 경로. 자, 여기서 일로 가야죠. 그죠? 자, 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야죠. 일로 가고, 자, 여기서 요로 가는 업무가 가장 길죠. 그잖아요. 지금, 자, 2일, 4일, 플러스 1 하면 뭐야? 6, 자, 8일 걸죠, 8일. 즉, 요게 바로 임계 경로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근데, 자, 만약에 요거 어때요? 자, 요거는, 자, 얘는 3, 그 다음에 1로 갔다. 3, 3, 1이에요. 그럼 뭐 얘는 자 7일이죠? 7일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요 V5라고 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루 정도는 농땡이를 펴도 돼요. 왜냐하면은 얘보다 적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업무, 자, 임계 경로상에 있던 어떤 업무를 내가 맡았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만약에 하루가 더 딜레이가 됐다. 그럼 얘가 9일이 딱 되겠죠? 만약에 내가 2일이 딜레이가 됐다. 그럼 얘가 10일이 돼요. 즉, 내가 이제 그 임계 경로상의 업무를 맡으면은 나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즉, 이 퍼트 CPM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 순서를 정할 때 사용하는, 그 다음에 임계 경로, 뭐 그런 걸 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퍼트, 자, CPM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트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 간트 차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일정 관리죠. 그래서 얘는 뭐 요 정도, 얘는 이 정도, 얘는 이 정도,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간트 차트예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작업 단위들의 진행 막대 차트로 표시하는 일정 시간 타입. 그래서 이정표, 일정, 작업 시간, 산출물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뭐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분석이 끝나고, 실제 이제 뭐 개발은 뭐 분석 설계 단계 하고, 막 여기 개발은 뭐 이렇게 뭐 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바로 간트 차트에 이제, 자, 간트 차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4번에 이제 그 비용 산정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자, 먼저 이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향식이죠. 즉 전체 비용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각 작업 단위별로 비용을 세분화하는 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 프로젝트가 만약에 5억짜리다 그러면은, 자, 그 업무는 몇 억, 뭐 생산은 몇 억, 그다음에 판매는 몇 억, 이런 식으로 얘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개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아, 내가 전에 이거 봤더니 총 한 5억 정도는 들더라. 네, 그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하향식, 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에는 전문가 감정법과 델파이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자, 전문가 감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문가가 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델파이법이에요.
즉 델파이법이라는 하는 것은 한 명의 중재자, 조종자와 여러 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맞대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으로 전문가 간정 기법, 즉 가장 큰 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자,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객관화 시킨 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 있는데, 자, 먼저 얘는 이제 아까 했던 거는 하향식이고, 자, 상향식은 뭐냐면은 이 모듈들의 각각의 비용을 산정해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모듈이 모여서 요게 되고, 요 모듈이 모여서 요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요 놈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이 각각의 모듈들의 비용 합치면은 이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의 각 작업 단위별로 비용을 구한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자, 라인 오브 코드, 즉 라인 수를 가지고 비용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 인원수 기법, 그 다음에 자, 수학적 산정 기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초창기 옛날에 많이 썼던 게 LOC, 즉 라인 오브 코드, 자, 원식 코드 라인 수 기법이고요. 자, 여기서 각 기능의 원식 코드의 라인 수의 비관치, 그러니까 뭐 한 최소 한 몇만 마인을 몇만 라인이 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또 낙관치 예측을 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자, 이 방법이고요. 자, 요거는 자, 공식인데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요, LOC 기법에 들어가는 그 항목들 있죠. 항목. 자, 이 항목들만 좀 정리해 두면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자, 항목에는 예측치가 있죠. 그 다음에 낙관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기대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비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항목만 뭐 더 충분하고, 이거 뭐 외우면 좋은데 너무 힘드니까, 예측치,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가 LOC 기법의 항목이구나. 자,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해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은 자, 개발 단계별 인원수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